자, 이번에는 이어서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 실무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무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는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쵸? 갑의 중개로 병이 X을 소유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인이 을이고요. 매수하려는 자가 병이고 갑이 지금 중개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그 토지를 다시 정에게 매각을 하셨네요. 이중매매 하셨습니다.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이중매매 법리에 관한 민법상의 내용을 실무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지금 정이라고 하는 자가요, 을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X. 그렇죠? 정이 알았다고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정이라는 자가 을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을 때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X.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지금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면 본 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병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는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으면 을은 병에 대해서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자, 중도금 지급이 된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하고는 다르죠? 배액을 상환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X. 디귿 이중매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하고 정 중에서 등기 먼저 한 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등기 먼저 한 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맞지요?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옳은 건 뭐밖에 없냐면 3번 디귿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중매매 법리는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실무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갑니다. 역시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서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네요. 개공 갑이 AB가 공유하고 있는, 이번에는 A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을이 매수하려고 하고 갑이 지금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A의 지분을 B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1번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서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X. 지금 을에 받았다니까요. 업자와 의뢰인 관계예요. 그렇다면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위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단은 뭐라고 봤어요? 부동산 중개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갑은요, 의뢰 수임인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하지 않는다. X. 자, 2번 개공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된다. 아니, 지분을 처분하는 거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A의 지분을 처분하는데 공자 B의 주소지를 쓸 이유가 없지요. X. 3번 갑은 A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아니라니까요. 지분을 처분하는 데는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B의 동의는 없어도 됩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합니다. 자, 5번 갑이요. 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중개를 했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때 갑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144번입니다. 계약서 거민에 관한 문제네요. 거민제도, 계약서 거민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민제도. 개공, 갑이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에 의뢰받고 매매를 중개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매매를 중개한다라고 돼 있어요. 매매를 중개합니다. 매도인은 을, 매수인은 병입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계약서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거민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당사자 중에 1인, 위임을 받은 자, 또 변호사, 법무사, 개공. 개공도,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도 거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X. 2번,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대금 지급을 위해 그 토지의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거민 대상이 된다. X죠. 거민 도장은 언제 찍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원인 계약서의 도장을 찍습니다. 따라서 뒤집어 말하면 계약 외 원인입니다. 계약 외 원인이에요. 경매로. 또는 계약 외 원인입니다. 수용. 계약 외 원인의 경우에는 거민도장은 안 찍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계약 외 원인 중에서 판결과 조서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입공광은 중개대상물입니다만 입공광은 거민 대상은 아닙니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 신청할 때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저당권,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는 찍지 않습니다. 직접적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인 계약서에 찍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신청할 때 원인 계약서는 찍지 않습니다. 이전을 가져오는 등기 신청할 때 찍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거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거민 대상 아니죠. 자,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 계약, 본등기 계약하여 본등기 신청합니다. 이때는 거민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 이전을 가져오는 등기 신청을 가져오는 원인 계약서는 거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받으셨어도 거민을 받지 않는 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X.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시고 필정을 받으시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5번입니다. 거민 신청을 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거민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X. 거민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시군, 구청장은요, 읍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 구청장이 거민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만족했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교부합니다. 실질적 심사하는 거 아닙니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은 권한을 읍면 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읍면 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그 뜻을 통지하셔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 옳은 표현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X입니다. 145번은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실명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25회 때 원래 이 실명법 관련은 민법에서 내지 실무에서 잘 안 냅니다. 안 내기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나왔네요. 자, 봅니다. 그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명법을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재가 나올 때는 제재가 나올 때가 많아요. 제재입니다. 실명법에 보시면 형사처벌이 있어요. 신탁자 및 교사자는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수탁자 및 교사자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방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 신탁자는 5위니까 1번이 맞네요. 제재 맞습니다. 2번은 뭔가요? 무효인 명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기가 틀렸죠. 야, 너 왜 실명법을 위반했느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에? 이때 위반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지, 확정금액의 100분의 30에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X. 3번. 위법한 명신탁의 신탁자라도 실명 등기해버렸으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실명 등기했어도 과징금은 부과해야 됩니다. 그럼 전부 다 등기해버리게. 아닙니다. 과징금 부과합니다. 4번입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년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실명법 보시면 과징금 부과받고도 실명 등기 안 합니다. 1년 이내 실명 등기하자면 처음에는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등기 안 하면 그때는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매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00분의 10, 그 다음에는 100분의 20, 그걸로 끝입니다. X. 3번. 5번. 종교단체 명의로 상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습니다.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인정돼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도 있지요. 세 가지 경우죠. 첫째, 종종.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는 바로 얘입니다. 종교단체 명의. 단, 무조건 유효가 아니에요. 전제조건 있죠? 무슨 전제조건이요? 그렇습니다. 법을 위반할 목적이면 돼야 안 돼요. 조세포탈, 강제집행이면 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때만 명신탁 약정은 유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언제나 무효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명신탁 약정 유효,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옳은 것은 몇 번이었나요? 1번이 옳습니다. 1번이.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민법 시간에 들 다 공부를 하신 걸 토대로 해서 그냥 확인만 합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자, 먼저 주택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기한 1년 정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할 건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대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차인에 따라서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임대인은 1년 안 돼요. 임대인은 2년밖에 안 됩니다. 자, 2번 미등기 전세계약은 주임법을 준용합니다. 좋아요. 3번 법정갱신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법정갱신됐다. 이때 해지 효력은 3월 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4번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예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5번입니다. 대항력을 취득 안 하면 전입신고 왜?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5번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돼.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한 것으로 봅니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도장은 우선 변제권의 요소입니다. 대항력권 갖추시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번이 틀린 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의 요소입니다. 147쪽 7번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갑시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1번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입니다. 주택입니다. 임차인의 종료비일 이전까지 나갈랍니다. 등등 갱신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됩니다. 그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임차인 을은요, 언제까지는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는 나가려면 나간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깎아달라면 깎아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까지입니다. 한 달 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임차인 을이요, 만약에 지켜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체했어요. 몇 기? 2기에 달하도록 잠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임대인 갑이 나가려고 합니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인 갑이요, 저 임차인 마음에 안 들어 내보내려 합니다. 그럼 늦어도 종료 6개월 전서부터 얼마 전까지 1월 전까지는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됩니다. 자,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 해지 통지는 몇 월 후에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2613으로 묶어진 걸 고르셔야 됩니다. 12613은 몇 번인가요? 2번. 12613. 그렇습니다. 이건 뭐 조문 내용을 외우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14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대차입니다. 25회 틀린 걸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민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짜리 임대차도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번, 민법 어디를 봐도 임대차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맞습니다. 몇 번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우리 민법에 없어요. 3번,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번, 주임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은 주임법으로는 2년, 이때 2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5번입니다. 기한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입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기한 약정이 없으니까 이때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요?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해지 통지하면 몇 월? 1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6월. 그렇습니다. 바뀌었네요. 임대인이 해야 임차인은 새로 얻을 때를 구해야 되니까 몇 개월 걸린다니까요. 6개월.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1월입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1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149번입니다. 주임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무슨 말?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면 각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청구는요,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 규정은 종료 후 재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합의 증액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2번, 확정일자 번호 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잘 모르지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막 여기까지 표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좋아요. 3번, 주택의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차인은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죠? 물권이 전세권 등기도 했고 대항 요건을 갖춰놨다니까요. 그리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었어요. 대항력과 우선면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양반이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주항 요건을 상실해버리면 당연히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 요건은 상실합니다. 그러면 다만 뭐만 주장하느냐? 물권인 전세권만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항상 나오면 다세대 다가구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동, 호수까지. 그런데 집원으로만 주민등록했습니다. 대항력 취득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5번 보니까 뭡니까? 지방공사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니다. 아닙니다. LH공사, SH공사 같은데 지방공사입니다. LH공사, H공사, SH공사, 지방공사는 주임법의 특례요. 주임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 누구도 중소기업법인도 예외적으로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150번으로 가서 봅시다. 150번은 갑시다. 역시 주택임대차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임차인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등기일이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저당권 등기일이 같아요. 그렇다면은요, 예를 들어 저당권이 5월 1일이고 전입신고도 5월 1일이에요. 이때 전입신고 효과는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 5월 2일 0시서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저당권자가 선순위고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요. 5월 1일 저당권이 설정됐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다.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발생됩니다. 저당권 등기는 즉시. 자, 따라서 저당권이 선순위, 얘가 후순위가 돼요. 자, 따라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1번 기억 맞습니다. 2번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도 있고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합의하에 동의를 해줘서 임차권 등기했어요. 당연히 대항력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당연히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디귿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요, 몇 분의 몇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죠.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요. 3분의 1 아닙니다. 리을입니다. 법정 경시됐습니다.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꼭 구별하세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바뀌었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X.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결국 디귿과 리을을 고르세요.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51번.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인법입니다. 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은요, 임대인한테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갱신합시다. 이때 갱신요구를 받은 임대인께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콜, 알았어, 예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못한다.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자, 봅니다. 기억,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이건 숫자죠? 몇 년?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 아닙니다. 이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이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전차인은요, 갱신요건 행사 기간 내 임차인을 대위하여, 전차인은 대위하여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어요. 전차인은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3번 디귿.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일부를 전대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원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 못해요.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또는 여기처럼 지 멋대로 임차권 양도 전대를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파손해버렸습니다. 멸실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점유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는 상당한 보상을 했어요. 등등등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 없이 전대했다고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리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다. X. 갱신합시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고 해요? 예스, 알았어. 갱신 요구에 응해서 우리가 해줄게. 그런데 있잖아. 갱신하자. 알았어. 갱신해 주는데 좀 올려주면 안 되겠어? 올릴 수는 있어요.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100분의 9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했네요.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은 뭔가요? 니은과 디귿이 옳은 건가요? 예.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고르시면 될 겁니다. 3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번.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셔. 이게 지금 24회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참고로 2012년 10월 17일 조 당시는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이 얼마였나요? 서울이 3억 원 이하예요. 네? 서울이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과밀역적 권역은 얼마냐면 그때 2억 5천이야. 그 밖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1억 8천이야. 그리고 기타 지역은 1억 5천 이하가 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로 물어봤으니까 요때로 풀어본데 지금 시점으로 물어본다면 서울시는 얼마 4억이야? 과밀역적 권역은 3억이야. 그 밖의 지역은 2억 4천 이하.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 안산용 김포 광주시 그 밖에는 1억 8천이야. 이제 이렇게 이 현재 관점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그런데 요 문제 시점에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시입니다. 환산보증금 얼마인가요? 2억 원에다가 1억 100만 원 곱하기 100 1억 3억이 하니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군 지역은 어디 기준을 적용받는 거예요? 강화군 지역은 어디요?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1억 5천 이하예요. 자, 그런데 얼마인가요? 환산보증금 2억 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창원시도 어디에 속하나요? 기타 지역 1억 5천에 속해요. 자, 그런데 1억 8천만 원입니다.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어디예요? 과밀역적 권역이 2억 5천 이하예요. 보증금 2억 원이면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 맞춰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셔. 그러면 기역과 리을을 고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문제를 다시 구성해 본다면 3억입니다.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억 8천이니까 2억, 이건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지역 1억 8천은 딱 1억 8천에 맞추니까 적용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3억 이하입니다. 2억이니까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OXOO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걸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상가 건물에 임대차를 등기할 때는 그 다음날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깁니다. 이것도 말장난이죠? 뭐예요? 등기했어요. 등기했을 때는 다음날서부터입니까? 그날 즉시입니까? 그날 즉시. 예?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그 다음날 0시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했으면 즉시 발생하는 겁니다. X.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예? 양수인에게 인도해야만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X. 3번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예?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X. 4번입니다. 묵시적 갱신됐습니다. 그 존속기한은 그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으로 봅니다. 임대차 법정 갱신됐습니다. 안때로부터입니까?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1년입니다. 안때로부터가 아니죠. 지금 다 X입니다. 5번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아까도 한번 나왔죠? 전차에는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 15번입니다. 154번입니다. 154번입니다. 뭔가요? 가로 넣기네요. 자, 봅시다.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당하지 않으면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청구는 제한을 갑니다. 질문이 뭔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이에요. 그렇죠? 주택임대차는 20분의 1, 상가건물 임대차는 얼마? 100분의 9. 두 번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합니다. 이때 전환되는 금액에 얼마요? 몇 퍼센트를 곱해요? 주택임대차는 연 10%, 상가건물 임대차는 연 1할 2푼이죠.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주택임대차는 4배수, 상가건물 임대차는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9 연 1할 2푼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155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고르셔. 26회입니다. 이 권리금 부분이 새로 신설이 돼서 26회에서 권리금 부분을 물어봤네요. 자, 권리금 부분은 이번 시험에도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권리금 부분은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권리금 계약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규 임차인 대리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바뀌었으니까. 종전에는 2기만 연체도 해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몇 기? 3기. 3기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화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 맞네요. 그러면 5번 보증금인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시되며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면 임차권의 성질을 보셔야 돼요. 무슨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없는 임차권, 그럼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매수인, 낙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돼요. 대항할 수 있다니까요. 대항력 있는 이라고 돼 있으면 소멸한다, X. 틀린 건 몇 번?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경공매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오죠. 경매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기립찰에서 보증금입니다. 이거 지긋지긋하게 물어봅니다. 경매 매수 신청을 보증 준비하셔야 돼요. 매수 신고 가격 기준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어야 됩니다. X.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1등이 돈을 못 내면 나에게라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맞습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좋아요. 3번 대금이 지급되어 등기를 촉탁할 때 권리 취득한다. 뻥치지 마라. 등기는 촉탁할 때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닙니다. 대금 완납할 때 권리를 취득합니다. 4번 척본이 틀렸다. 대금 지급 기일제다. 기한제다. 지금은 기한제예요. 기일의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X예요. 기한 내 언제든지 돈을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X. 5번입니다. 재매각에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재매각의 원인을 제공한 전 낙찰자야 너는 재매각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재매각에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맞는 건 그래서 몇 번?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이어서 157번입니다.
경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왔다. 1번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니까요.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고요. X. 자, 아까 2번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베껴서 아까 걸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빌딩 선언 금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은요. 돈 내면 권리 취득합니다. 4번요.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만약에 그자가 뭘 했다면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맞죠? 선순위 인수되는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5번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재매각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의 보증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거의 베껴서 약간만 바꾼 거예요. 예, 157번 틀린 건 1번. 자, 158번입니다. 경매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이거 그만 좀 놔라. 보증을 얼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매수 가격이다. 최저 매각 가격이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자, 또 나오네. 대금 기일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한제. 거의 비슷하게 베낀다니까요. 3번. 우선 변제 청구권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돼요. 법원이 날짜를 잡아서 공고하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는 거지 결정기일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4번 매수인은요. 유치권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유치권 의사에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요. 매수인이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방을 안 뺍니다. X. 5번도 패러디했다. 똑같아요.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렇습니다. 경매 관련 문제가 절차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 문제들은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은 아니에요. 권리 분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죠. 최근에 좀 안 나와서. 근데 공부할 때는 권리 분석 이런 문제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4개년간 기출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두 문제는 현재하고는 아예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빼고 두 문제를 빼고 158문제만 최근 4개년 기출 문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출 문제는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정답 가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책, 해당하는 자료를 살펴보시고 비교해 가면서 틀린 건 절대 두 번 다시는 틀리지 않게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고 이제 단원별로의 핵심적인 이론을 쭉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예상문제 그리고 핵심 문제, 중요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단원별 문제풀이 이론 요약 요 시간이 남아있네요. 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